사실 2021년 들어서면서 바로 그냥 첫날서부터 상당한 주식 시장의 상승이 일어났잖아요. 한국 예. 시장이에요. 예. 개인 투자자들이 뭐 거의 20조 뭐 이렇게 매수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금액이 그만큼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상당히 상승을 했는데 올해는 20조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갔음에도 주가가 안 움직였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주가에 대한 영향력이 확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우선 이 그림을 보면요. 아주 그 장기적으로 보면은 개인하고 주가는 작년 이전까지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였었어요. 개인이 살 때 이거는 누적 순매수인데요, 개인의. 네. 개인이 살 때 주가가 대체로 떨어졌고 팔 때 올랐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작년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네. 예, 작년에 개인들이 엄청 사면서 이렇게 주가도 오르고요. 사실 올해도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올해도요? 예, 예. 지금 올해도 지금 개인들이 뭐 한 24조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사고요. 그래서 주가가 오른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상대적으로 작년보다 덜 오른 이유는 이게 개인이 산 만큼 기관이 엄청 팔아버리거든요. 아, 저 녹색 그래프가 예. 기관이 판 물량인가요? 예, 기관이 지금 엄청 팔고 있어요. 사실 기관이 이렇게 판 적이 역사상 단계 이렇게 판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이유는 왜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불만이 많던데요. 예, 기관이 파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예, 기관이 이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예를 들어서 주식 비중 몇 퍼센트, 채권 비중 몇 퍼센트, 대체 타자, 대체 투자, 그 다음에 현금 비중 이렇게 정해 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목표로 설정한 주식 비중보다 훨씬 더 올라가 버린 거예요. 네. 예, 대표적으로 뭐 국민연금, 사학연금 같은 데도 뭐 국내 주식 비중이 한 17, 18%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정도 설정해 놓고 상한선을 설정했는데 국내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 비중이 올라가 버린 거죠. 예, 그래서 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비중이 이게 또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축소되면 기관은 또 살 수밖에 없어요. 비중 밑으로 가면은. 그래서 기관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제가 상관계수 보니까 거의 0입니다.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아. 예. 그래서 올해 들어와가지고 개인이 그렇게 많이 샀는데도 주가가 생각보다 덜 오른 것은 기관이 이렇게 많이 팔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이고요. 아, 그러네. 진짜 예. 올해 들어서 더 많이 팔았네요. 예, 올해 들어서 엄청 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많은 돈이 20조가 넘는 돈이 들어갔음에도 아, 요거밖에 안 올랐어? 이제 영향력이 떨어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관이 팔아서 그런 예. 거군요.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누가 사면은 누군가는 또 팔아야 되거든요. 하긴 그렇죠. 예. 근데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모른 거는 이게 개인, 예, 기관이 이렇게 팔았다. 예, 그리고 외국인들 작년에 팔다가 올해는 좀 주춤거리고 있어요. 예,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상관계수가 0.6 정도 됩니다. 플러스. 네. 그러니까 가격에는 외국인 사면은 주식가가 올랐고 그러는데 최근에 조금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 그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주식시장으로 돈이 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예.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하고 고객예탁금, 제가 채권형 펀드 장기 추이를 그려놨는데요. 주식형 펀드가 2008년 이때 그 은행들이 수익원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펀드 캠페인 했거든요. 네. 소위 은행의 저축성의 경우를 주식형 펀드로 많이 돌려놨어요. 근데 144조까지 2008년에 갔었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엄청난 수치네요. 예. 근데 이때 이제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주가가 폭락하니까 계속 빠져나가서 한때 70조까지 빠져나갔다가 최근에 83조로 조금 증가했어요. 근데 고객예탁금이 뭐 9조에서 70조 넘었다가 최근에는 조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고객예탁금이 지금 더 이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144조까지 올라갔던 그 예를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도 저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예.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채권형 펀드로 줄어들었다가 채권형 펀드로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 그래서 올 1월 달에 지금 생각보다도 주가가 1월 11일 날인가 아마 2266까지 고점을 치고 그 3000. 이후로 3266인가? 예, 그 이후로 계속 주가 정체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고객예탁금이 정체되고 있고 오히려 그 채권형 펀드나 주식형 펀드로는 돈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채권형 펀드는 진짜 계속 상승하고 있네요. 예. 근데 저는 이 주가 지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으로 돈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이 고객예탁금하고 주식형 펀드 앞서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단기 부동자금이나 시가총액에 비하면은 2007년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네요. 여기서는 제가 단기 부동자금 그려놨는데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봐도 2007년에 고객예탁금 주식형 펀드가 27%였습니다. 근데 지금 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큰 규모, 시장이 커진 거에 비해서는 지금 돈이 결코 많은 돈이 안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펀드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이 펀드가 지금 많이 빠져나가서 그랬고요. 네. 근데 주식형 펀드나 고객예탁금이 똑같이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이니까 두 개가 같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아니 이런 심리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기관에다가 이제 저 때는 또 이제 기관에 대한 어떤 뭐랄까 신뢰도 좀 있을 때니까 손해 보거나 이러지 않고 하여튼 기관이 잘 알아서 돈을 불려주겠지라는 마음, 네. 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식 투자한다라는 어떤 위험성보다는 좀 낮은 네. 리스크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갔던 거 아닌가. 예. 2007년, 2008년에 그 주식형 펀드로 돈이 많이 들어갔던 캠페인 때문에 그랬고요. 은행들이. 금융기관들에. 예, 예.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한 금융그룹의 그 용수 소장을 했었는데, 그때 그 은행도 10조 펀드 캠페인을 했거든요. 8조를 모았습니다. 네. 다른 은행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펀드 캠페인 하면서 저렇게 모아놨죠. 예, 그런데 이제 주가가 폭락하니까 주식시장이 많이 실망하면서 사실 그 뒤로 펀드 수익률이 안 좋았어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 주가가 박스피라가지고 거의 제자리 국면이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펀드에 가입하신 우리 국민들이 야, 펀드 수익률이 워낙 안 좋으니까 예, 작년부터는 내가 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펀드에서 일부 돈이 빠져나가면서 고객예탁금이 많이 늘고 그 돈 가지고 예, 주식 투자를 한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주가가 오른 데 기여했는데 근데 시장이 큰 거에 비해서 보면은 주식 살 돈이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주가 수준을 유지하려면은 더 많은 고객예탁금이 들어야 되고 주식형 펀드가 더 많이 들어야지 여기서 주가가 더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도 많이 들어온 거라고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예. 80조 넘고 이러면서. 예. 예. 근데 이제 뭐 100조, 120조 뭐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예. 장기적으로 그렇게 들어올 것이다. 그럼 이제 들어오려면 이제 모멘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사람들이 더 투자를 해보자라고 예, 예. 생각이 드는 그 모멘텀이 있어야지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 모멘텀은 주가가 계속 안정적으로 오르는 것이죠. 이게 변동성이 있는 게 아니다. 예. 그런데 당장 지금 1월 초에가 아까 3,266까지인가 오르고 지금 계속 거의 제자리 걸음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최근에 어떤 신문 보니까 삼성전자를 많이 샀는데 삼성전자가 평균 어제까지인가 마이너스 3.6% 수익이더라. 뭐 이런 통계도 나온다니까. 이렇게 사는데 최근 수익률이 안 나니까 고객예탁금이 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안정적으로 주가가 오르고 그래서 고객예탁금이나 주식형 펀드로 돈이 더 많이 들어야지 선순환이 발생해야 주가가 더 오를 수가 있는데 예, 최근 주가가 조정 보니까 지금 돈이 별로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하긴 작년에도 이렇게 돈 들어온 게 누가 옆에서 돈 벌었대더라 이 소문이만 나야 예. 돈이 막 들어오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요새 재미없다 이러니까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러한 구조에는 개인들은 어쨌든 작년에 돈 벌었다는 소문 듣고 확 들어왔지만 기관이 물량을 정리하면서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이 연기금들이 예. 지금의 태생적인 구조가 예. 뭐 17.5%인가요? 이게 넘어서면은 그러니까 덜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예. 예, 주가가 상승해서. 예. 근데 이제 지금 우리 GDP도 많이 올랐고 이렇다면 이 퍼센티지가 좀 이렇게 상향될 이 필요성이나 또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그거를 매년 말에 다음에 설정하거든요. 물론 중간에 또 위원회를 다시 소집해가지고 그 목표치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그거는 거의 제가 뭐 자문위원을 여러 군데 해봤었으면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예, 매년 말에 설정하는 걸 그대로 유지하고 또 이제 연말에 가서 다음에 그 수정해 가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뭐 그 목표치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올라가가지고 19.7%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한 50%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저는 2000년에 그 주식 비중이 한 25%까지 올라갔었어요. 2010년 무렵에. 아, 예. 네. 예, 그때가 사상 최고치였거든요. 뭐 그 정도까지는 올라갔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고객타급 주식형 펀드가 저 단기 부동산이나 시가총액에서도 많이 올라가고 주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주가가 안정적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새처럼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은 또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가 주식시장 한번 떨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는 많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은 이제 수급에서 네. 개인 아까 그 그래프 보니까 뭐 엄청나게 팔았던데 이 기관에게 달려 있는 거라고 보내겠네요. 아니면 그 기관이 파는 물량을 압도할 만한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합쳐지든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태생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 17.5%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 오르면 계속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기관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주가가 더 오르면 더 팔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물량 비싼 가격에 다 개인들에게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많이 생기는 거죠. 아, 대신 또 제가 기관을 변호하는 건 아닌데요. 네. 작년 3, 4월 달에는 기관들이 주식을 엄청 샀어요. 아, 그래서 그나마 1,400 거기서 예. 이게 지지를 해줬다. 그러니까 17% 예를 들어가지고 비중을 설정했는데 작년 3, 4월 달에 주가가 폭락하니까 또 엄청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기관의 역할이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뭐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좋은데 그냥 계속 같이 가져가면 안 되나? 같이 시장을 올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참 이 공매도 문제 이것 때문에 그 시장이 물량이 또 그만큼 안 나와서 이게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좀 공매도에 대해서 많은 그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워낙 찬반 양론이 워낙 심해가지고요. 예. 뭐 5월 3일부터 시행되기로 했는데 예, 저는 뭐 대형주 중심으로 한 거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네. 공매도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데 그렇죠. 이미 시장이 그거를 좀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별 충격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이렇게 요즘 이렇게 지지부진하는 이러한 것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반영돼 가고 예, 있는 것이다. 심리적으로 좀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전체적인 근데 이제 개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공매도 관련해서 워낙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니까 예. 근데 이게 한국만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미국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 기관들의 이 공매도 이거에 아주 그냥 분노가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이번에 게임스탑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네. 예, 예. 근데 이게 이렇게 뭔가 문제가 드러나면 이제 이게 보니까 그 공매도 이 개인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요소들을 이게 보니까 한 나라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전체가 뭔가 손을 봐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제도적으로 시스템상. 손을 봐야 예. 되죠. 예. 근데 그게 쉽지는 않겠죠. 전 예. 세계가 그렇게 합치기는. 예, 그런 합치기는 네, 하여튼 이 공매도가 어떻게 돼갈지 또 5월 이후에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보니까 또 외국 그 기관이나 그 뭐라 그러죠 경제 기관들의 어떤 압력 예. 이런 것들이 좀 심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제도는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운동장을 좀 평평하게 기관이나 개인이나 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가 먼저 필요하죠. 네. 하여튼 뭐 기관 그게 그렇게 그 모두에게 그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래도 불만이 좀 덜 할 텐데. 예. 근데 하여튼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수급 개인의 수급에 이제 요즘은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좀 그 뭐라 그럴까요? 더 이상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좀 수급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외국인이라든가? 외국인들은 별로 당분간은 들어올 것 같지 않습니다. 아, 지금 환율 때문에 그런가요? 환율 때문에도 그렇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일국 애국계에서 모간 스탠리인가요? 얼마 전에 그 전망을 보니까 한국 주가가 지난 1월에 정점을 쳤을 것이다. 아, 뭐 이런 전망치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작년에 우리 주가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랐었죠. 코스피가 31%, 코스닥은 45% 오르고요. MSCI 세계 평균 지수가 한 14% 정도 올랐거든요. 네. 예. 그리고 최근에 그 글로벌 그 주식형 펀드 보니까
그렇게 다른 데서는 많이 빠져나가지 않는데 우리 나라하고 대만에서만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외국인 자금이요? 예. 예. 외국인들 또 각국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든요. 예를 들어 한국 비중 얼마, 태국 비중, 대만 비중 얼마 정해놨을 텐데 두 나라 주가 상대적으로 더 오르다 보니까 우리 기관들처럼 그 비중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뭐 앞 시간에 저는 미국 주가가 좀 거품령에 들어섰다. 미국 주가가 또 조정을 보이면은 주식형 펀드로 돈이 덜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앞으로 뭐 그렇게 많이 팔지도 않을 것 같지만은 또 살 가능성은 조금 더 낮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우리 PER 지수로 보더라도 해외 그런 그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들보다는 우리가 좀 저평가돼 있다. 이런 평가들도 좀 있던데요. 뭐 미국과 S&P 500 현 수준으로 보면 PR이 뭐 36배 뭐 이 정도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올라봤자 15배인데요. 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평균 핵이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장기적으로 평균이 10 정도 됐어요. 우리나라 이제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다르게 받아줘야 되는데요. 예, 그런데 핵이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미국은 S&P 500 PR이 16배였었고요. 우리나라는 한 10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그 미국의 버핏 지수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버핏 지수 한번 볼까요? 코스피 기준으로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놨는데요. 네. 이것도 제가 뭐 1990년 이전에는 이것보다 더 낮았기 때문에 90년 이후로 한번 평균을 구해보면은 작년까지 57% 정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010년 이후로 한 10년은 81%고요. 근데 작년 명목 GDP가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 제가 뭐 추정해서 넣어보니까 104%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과거 평균보다도 훨씬 더 올랐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인지는 지나가 봐야지 알아요.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과거 평균에 비해서는 많이 벗어났다.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이 이제 그 제로금리 상황에서의 그 이제 시장의 재평가. 그동안은 우리가 그 주식시장의 그 뭐라 그럴까요? 저평가 요인으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니 뭐 여러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면서 이걸 이제 당연시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이러저러한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좀 글로벌리 레벨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런 기대가 저기에 반영됐다고 보는데요. 104%. 예. 근데 저는 한 가지가 낙관적인 것은 우리나라 배당 성향이 많이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기업이 순이익 중에서 배당을 얼마나 주느냐. 2019년까지는 뭐 17%, 23% 사이였었어요. 네. 그런데 2020년부터 30%를 넘어섰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을 더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국민소득이 생기면 가계, 기업, 정부가 나눠 가지는데요.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가계 몫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가계 몫이 71%, 61%로 줄어들었고요. 기업 몫은 17에서 27% 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보니까 가계는 상대적으로 가난했고 기업은 상대적으로 부자가 됐거든요. 물론 기업도 차별화됐지만. 그래서 기업들한테 임금 올려달라, 고용 투자 늘려달라, 배당을 더 달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업들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임금 많이 안 올려주고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작년 9월 말에 현재 737조 원이나 됩니다. 네. 그만큼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배당을 더 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회사도 뭐 배당 성향이 지금 40%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주가를 저는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이유다. 그래서 과거 PER이 뭐 100배였었고 이게 저 버핏 지수가 100 이하였었는데 이걸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100 이상에서 유지할 수는 있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거 가격 평균에 비해서 너무 올라갔으니까 구조적으로 저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좀 한 번 더 충격을 진통을 겪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 회귀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새로운 이 변화된 환경에서의 우리의 새로운 레벨이 만들어질 것이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주가 흐름의 하나의 그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민스키 뭐 모델 뭐 전환 모델이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그 올라가는 다른 이유를 많이 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 같다. 근데 지나고 보면은 저런 전통적인 척도가
맞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104%라고 하면 법비 지수로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버블 영역에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글로벌 그렇죠. 다른 기준으로 나라 봤을 때. 글로벌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아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은 뭐 한 280% 말씀하셨잖아요. 270%인데요. 그 기준은 좀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만 한 거고요. 아, 그거는 전체 주식 예, 시장을. 전체. 예, 제가 저 코스닥까지 합치면요, 123% 정도 됩니다. 아, 이거는 123%. 예. 그래도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나라가 그렇죠. 상대적으로 절반 낮습니다. 수준이니까. 예, 예. 네, 하여튼 이렇게 수치로 보면은 하여튼 우리의 그 위치를 알 수 있겠네요. 근데 그동안 이렇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우리가 그동안 저평가되기는 예, 엄청 저평가되어 저평가됐습니다. 왔나요? 예.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가 적정 주가가 얼마인가? 예, 그거는 저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주가가 명목 GDP만큼 성장하거든요. 네. 예, 명목 GDP 성장률보다 예, 주가가 한 1 내지 2%포인트 상승률이 높아요. 예, 그런데 예, 제가 그 명목 GDP를 우리나라 적정 주가를 한번 추정해 본 건데요. 예, 빨간 선입니다. 아, 예. 예, 2011년에서 2019년까지는 실제로 주가가 명목 GDP만큼도 성장 못했어요. 아, 그러네요. 저평가됐거든요. 네. 예, 그런데 작년에 우리 코스피가 31% 오르면서 고평가 국면으로 한순간에 접어들어 버렸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앞으로 명목 GDP가 한 3% 정도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4, 5년 보면은. 예, 그래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한 4 내지 5%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하신 분들한테 지금은 좀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고 주식 투자를 하시라고. 근데 4 내지 5% 가지고 무슨 주식 투자를 하느냐. 근데 은행 금리가 지금 1%도 안 되거든요. 4 내지 5%도 굉장히 은행 금리에 따지면 높은 수익률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주가가 3,100이 넘었는데 매년 4 내지 5% 성장한다고, 주가 성장한다고 그러면요. 2028년 가면은 저 코스피가 4,000이 넘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4 내지 5%가 낮은 수익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저금리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는데 금리에는 미래의 경제 성장, 미래의 물가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금리가 낮다는 건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질 거라는 거죠. 아, 그렇죠. 예.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은 그만큼 예, 국민 경제가 고용 창출률이 떨어지고 소득 창출이 줄어들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다고 그러면은 일자리가 없으면은 돈을 갚을 능력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금리 의미가 예, 앞으로 경제 성장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다. 예,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4 내지 5% 수익만 내도 굉장히 높은 수익이다. 네. 예, 지금 은행 금리에 따지면요. 네. 예,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한 게 그 뭐라 그럴까요? 뭔가 과도한 수익률, 예. 혹시 더군다나 작년 올해 들어온 분들이 워낙 예. 많다 보니까 그 작년에 워낙 떨어졌던 데서 올라온 그 높은 예. 수익률을 기대하고 들어와서는 좀 큰 낭패를 당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예, 작년 뭐 4월 이후로 주식시장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그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분들은 오르는 것만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주가는 늘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주가라는 거는 어떤 때는 단기적으로 급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에서 돈 많이 벌었다 그러는데 그 한순간에 그 성공 스토리가 역전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